이순신은 고려 말기에 활동했던 무관인 이돈수의 후손으로 그의 가문은 원래 무신 가문이었으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문신으로 바뀌어 갔는데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무관에서 문관으로 돌아서는 가문이 많았거든요. 이순신의 가문은 원래 그리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을 하며 사는 평범한 관리들이었는데요. 그러다 세종 때 가문 최초로 대신까지 오른 인물이 나타나니 이순신의 현조부인 이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변은 중국어에 능통해서 외교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기에 고위 관료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데요. 문종 때는 공조 판서와 형조 판서를 역임했고 세조 때에도 각조 판서를 역임했기에 이 시기에 가문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순신의 가문을 부흥시킨 사람은 이순신의 증조부인 이거인데요. 이거는 성종 때 관직 생활을 시작해 연산군 때는 순천 부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조선 전기의 지방관은 따로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한 곡식을 토대로 세금을 걷고 그중 일부를 조정해내고 나머지는 지방관이 갖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당시 순천은 토지가 비옥해 수확량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순천 부사로서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순신의 가문이 기울기 시작한 때는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 때부터입니다. 이백록은 중종 초기에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나 조광조 등 살인파와 뜻을 함께했기에 기묘사화 때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따라서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해 평시서 봉사 직책을 얻게 됩니다. 평시서는 시장 내 물가를 조절하고 도량형을 관리하는 관하로 평시서 봉사는 평시서에서 일하는 관리 중 가장 말단 관리예요. 그러나 이백록은 중종의 국상으로 결혼이 금지됐을 때 그의 아들이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죄로 곤장을 맞다 죽고 맙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엔 그가 종오품, 창신교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맞다면 아마 음서로 관직에 올라 명예직 정도를 가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이순신의 가문은 이것까지는 나름 명문가였지만 이백록과 이정은 제대로 된 벼슬을 하지 않았고 또 이백록은 벌을 받다 죽기까지 했으니 이순신의 가문이 몰랑 양반 가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닌 것 같은 게 고작 두세대 만에 가문이 몰락할 것 같지는 않으며 이순신의 외가 쪽도 나름 탄탄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다이아 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 정도는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했을 때 이순신 어머니 소유로 된 노비만 해도 21명에 토지가 따로 있었으며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말은 지금으로 치면 외제차 같은 느낌이라 어린 이순신이 말을 탔다는 것만 봐도 그의 집안이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단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수저쯤 되는 집안에서 1545년 4월 한성부 건천동에서 이순신이 태어납니다. 건천동에는 이순신 말고도 어린 유성룡과 원균이 살았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위인데 훗날 유성룡이 어렸을 때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에 자기가 이순신을 잘 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균과 이순신은 서로 친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순신 하면 유명한 일화가 2가지 있죠. 먼저 이순신은 전쟁 놀이를 하도 좋아해서 전쟁 놀이를 할 때면 항상 대장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 한복판에 이순신과 친구들이 진지를 구축해 놓았는데 한 어른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자 이순신은 그의 눈에 활을 겨누며
누가 남의 진지를 그렇게 함부로 지나갑니까?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또한 한여름에 참외밭을 지나가던 어린 이순신은 참외가 먹고 싶어서 밭 주인에게 참외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순신은 집에서 말을 타고 와서는 참외밭을 다 헤집어 놔 버렸습니다. 남이 열심히 지은 농사를 그냥 화풀이로 엎어버리다니 어린 시절의 이순신은 정말 악동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순신은 좀 다릅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의 성격을 이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용모가 단아하며 몸을 닫고 언행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이순신이 본격적으로 유학을 공부하며 성격을 바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함께 유학을 공부하며 문과를 준비했습니다. 훗날 이순신은 문과 시험을 볼 때 통감 강목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관료들을 놀라게 했으며 또 무관답지 않게 전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아 문관으로서의 재능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순신이 어째서 갑자기 문과로 전향한 걸까요? 아마 처가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21살 때 아내를 맞아 혼인을 하는데 그의 장인이 문과 출신이었기에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문과로 전향한 이순신은 28살 때 첫 번째 문과 시험을 치룹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부러진 다리를 싸맨 후 남은 시험을 마저 치렀는데요. 이 일화는 이순신의 끈기를 보여주는 일화로 자주 소개되곤 하는데 말을 제 몸처럼 다뤄야 하는 문과 응시생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한 건 엄연히 능력 미달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조선이 문과를 중시했다고 해서 종종 문과 합격자를 우습게 보곤 하는데 문과 또한 3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에서 28명밖에 뽑지 않았으니 1년에 10명밖에 안 나오는 실력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뽑는 시험에서 낙마를 했으니 당연히 이순신은 시험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이순신은 4년 후 다시 문과에 응시해 12등으로 합격을 해냅니다. 이순신의 첫 임지는 종구품, 동구비부 권관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동구비부는 여진족과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었고 권관은 지금으로 치면 소위쯤 되는 자리이니 오늘날로 따지면 최전방의 작은 초소장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순신의 상관이 관할 진지들을 순찰하면서 진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수들에겐 활쏘기 시험을 보게 했는데 다른 장수들에겐 벌을 줬으나 이순신에겐 칭찬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초임 시절부터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활쏘기도 잘했던 것 같죠? 그렇게 3년의 임기를 채운 이순신은 이번엔 종8품 훈련원 봉사로 임명됩니다. 훈련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훈련원은 문과 시험을 치르는 곳이자 장수들이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를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무관의 인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병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는 정5품 병조 정랑으로 인사에 힘을 쓸 수 있다 보니 품계에 비해 힘이 셌습니다. 따라서 병조 정랑은 자기 편 사람들을 빠르게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병조 정랑이 지시를 하면 훈련원 봉사가 행정 처리를 했는데요. 이순신이 훈련원 봉사로 있을 때도 병조 정랑 서익이 자기 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여기다 대고 아래 있는 자를 건너뛰어 승진시키면 마땅히 승진할 사람이 누락되기 때문에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고칠 수도 없사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서익은 이 일로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고 이후로도 이순신의 앞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는데요. 한편 이 일화를 들은 병조판서 김귀영은 이순신을 불러 제안합니다. 내 서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자네의 첩으로 드리는 게 어떤가?
제가 이제 막 벼슬을 시작했는데 어찌 제 힘으로 공을 세우려 하지 않고 권세가의 힘에 기대려 할 수 있겠습니까? 김귀영은 이순신이 크게 될 인물이라 생각해 집안 사람으로 드리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순신은 앞서 인맥에 의한 부정 청탁을 거절한 것과 같이 자신도 인맥에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훈련원 봉사로 근무한 이순신은 이번엔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군관으로 발령받습니다. 이순신은 여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의 방에는 베개와 이불, 그리고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급료로 받은 곡식을 전부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9개월 후 이순신은 전라좌도의 수군만호인 발포만호로 발령받게 됩니다. 만호는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급인 중령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이때부터 장군이라 불릴 수 있게 되는데요. 10달 전까지만 해도 종팔품 훈련원 봉사였던 이순신이 갑자기 종사품 수군만호가 되었다니 지금으로 치면 중위가 하루아침에 대령이 된 격으로 7품계나 건너뛴 너무 갑작스러운 승진인데 중간에 승진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지 어째서 이런 인사가 행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순신이 발포만호로 있을 때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이순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성박이 발포만호의 객사를 방문했다가 좋은 오동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 오동나무의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니 저 나무를 베어서 내 거문고 하나 만들어 오게. 아니되옵니다. 이 오동나무도 나라의 재산인데 어찌 함부로 벨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화가 난 성박은 이후로도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후임자인 이용에게도 이순신의 험담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용은 이순신이 못된 놈인 줄 알고 그를 벌주기 위해 자기가 관할하는 5개의 포구를 불시 점검합니다. 그런데 다른 4개의 포구는 결혼이 많았으나 이순신의 포구는 결혼이 3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이용은 이를 빌미삼아 이순신을 벌주려고 장계를 썼는데 그때 한 군관이 이용을 찾아와 이순신이 5개 포구의 결혼 명단을 전부 갖고 있다고 합니다. 5개의 포구 중 발포의 결혼이 가장 적은데 이를 보고할 시 대감께서 화를 입으실 수 있사옵니다. 라고 해서 접습니다. 눈치가 빠른 이순신은 이용이 자기 포구의 결혼을 점검하자 재빨리 다른 포구들의 결혼 명단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또 얼마 후 인사평가가 실시되자 이용은 이순신에게 최하점을 주려 합니다. 그러자 한 보좌관이 이순신의 진지가 전라도에서 최고라고 들었사온데 다른 모든 장수를 이순신보다 아래 두지는 못할 망정 이순신에게 최하점을 줄 수는 없사옵니다. 라고 하여 이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위기를 넘긴 이순신. 그런데 옛날에 이순신이 훈련원 봉사였을 때 이순신에게 부정 인사를 지시했던 병조정랑 서익 기억나시나요? 이 서익이 군기 경차관으로 임명되자 이순신의 진지를 점검하러 와서는 그가 군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거짓 보고하여 이순신은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사품 발포만호에서 파직된 이순신은 다시 종팔품 훈련원 봉사로 복직합니다. 이순신이 2번째로 훈련원 봉사직을 맡고 있을 때 병조판서 유전이 이순신을 찾아오는데요. 당시 이순신이 화살을 넣는 통인 전통을 좋은 걸로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를 본 유전은 이순신의 전통을 탐냅니다. 자네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구만. 어디 나에게 선물할 생각 없는가? 전통을 드리는 건 쉬운 일이옵니다. 허나 이 일로 인해 대감님도 저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순신에겐 전통 하나로 병조판서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그는 이런 편법을 좋아하지 않는 자였죠. 얼마 후 북쪽에서 여진족이 소동을 일으키자 조정에선 이용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용은 이순신을 군관으로 지명해 데려가는데요. 과거 자신이 전라좌수사였고 이순신이 발포만호였을 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를 벌주려 했으나 오히려 이순신의 능력이 다른 자들보다 뛰어나단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엔 함경북도 쪽에 위치한 여진족인 우울기내가 소동을 일으키자 이순신은 건원보 권관으로 임명되는데요. 얼마 후 우울기내가 쳐들어오자 이순신은 매복과 유인작전을 통해 그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의 상관인 김우서가 이순신이 자기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움직였다고 보고해서 이순신의 포상을 가로막습니다. 그 후 이순신은 정칠품 참군으로 승진했으나 얼마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고향 아산으로 돌아가 3년상을 지냈는데요. 그리고 선조 19년 1월 이순신은 종육품 사복시 주부로 복직합니다. 사복시 주부는 왕의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기에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고작 16일 만에 이순신은 종사품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발령받는데요. 앞서 발포 만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만호직을 맡게 된 거죠. 재밌게도 이순신은 두 번의 만호직을 전부 수군 만호로 부임했기에 이는 훗날 이순신이 해전을 펼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순신은 녹둔도 둔정관을 겸하게 됩니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으로 크기는 여의도의 2배쯤 되는데요. 녹둔도의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 좋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여기를 둔전으로 활용했습니다. 둔전이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둔도를 지키는 병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고작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순신은 녹둔도의 둔전이 군량미 확보에 중요하니 수비할 병사를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은 이를 계속 무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순신이 우려한 대로 여진족이 녹둔도를 쳐들어옵니다. 100여 명의 여진족이 쳐들어왔는데 고작 10명 남짓한 병사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을 터 이순신은 열심히 활을 쏘았지만 여진족은 조선 병사 10명을 죽이고 농사짓던 백성 160명과 말 15피를 노략해 돌아갑니다. 후에 이순신은 조산보로 돌아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여진족을 쳐들어가서 백성 60여 명을 구출해 오는데요. 하지만 이 일은 이순신의 패전을 조정에 보고한 뒤 이 패전의 책임이 자신에게 올까 두려워 이순신을 신문하는데요. 어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으라. 실소이다. 내 이미 여러 차례 병사를 늘려달라 요청했는데 영감께서 이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공문이 나에게 있으니 조정이 이를 알면 나에게 죄가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바로 적을 추격하여 잡혀간 백성을 여럿 구해왔는데 어찌 이를 패전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선 지금도 의견이 나뉩니다. 애초에 병력이 너무 적었고 이순신의 요구대로 병력이 증원됐으면 녹둔도를 지키는 데 성공했을 것이니 이는 이순신의 패배가 아니다. 병력이 적었든 어쨌든 이순신은 여진족의 노략을 막지 못했으니 이는 명백한 패전이다. 당시 조선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패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순신에겐 곤장을 때린 후 백의종군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 그렇게 이순신은 첫 번째 백의종군을 맡게 됩니다. 백의종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백의종군이 장수를 강등시켜서 일반 병사로 근무하는 건 줄 아는 겁니다. 사실 백의종군은 일종의 자격정지로 그대로 장수로서 대우받으며 다른 대장을 보좌하게 했으며 공을 세우면 복직도 시켜주는 제도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안 있어 이순신은 이일, 신립 등과 함께 조선의 대대적인 여진족 토벌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곤 조산보 만호로 복직합니다.
이때쯤 조선에선 이미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능력 있는 장수를 추천받아 요직에 임명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신립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이순신은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등용되진 않았는데요. 선조 22년 2월 이순신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군관이자 겸 조방장으로 임명됩니다. 조방장은 대장을 보좌하는 참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이순신은 왕의 경우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겸선정관이 되었다가 정읍현감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근데 종사품에서 종육품이 되었으니 강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강등이 아니라 이때 이순신의 나이는 45살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말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현감은 지방의 사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전방에서 고생만 하던 장수에게 지방에서 편히 말년을 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잠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지방관이 발령을 받을 때 가족을 너무 많이 데려가는 걸 남소리라 해서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그 지방에선 관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챙겨야 했으며 가족을 통해 뇌물을 받는 일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순신은 임지로 가면서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조카들까지 전부 데려가 버립니다. 누군가 이 일을 비난하자 이순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어머니 홀로 살아계시고 형들 또한 조카들을 남기고 일찍 죽고 말았소. 내가 남솔의 죄를 범할지언정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을 어찌 못 본 채 하오리까? 라며 식솔들을 전부 챙겼는데요. 이후 이순신은 조카들을 먼저 시집 장가 보내고 그 후에 자기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아직 자기에게 의지하면 되니 조카들이 의지할 곳을 먼저 마련해준 다음에야 자기 자식들을 챙겨준 거죠. 이순신이 정읍현감으로 있을 때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조정은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일어나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정여립이란 자가 반란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자 도망치던 중 자결해 버렸는데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여립과 관련된 자들을 마구 잡아다 처벌했습니다. 정여립이 진짜 반란을 모의했는지 아닌지는 선조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 보내지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처벌받은 사람의 수는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이나 광해가 처벌한 사람보다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살벌한 상황이기에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조사 중 우의정 정원신이 정여립의 구촌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자 아무리 우의정이었다 할지라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도 정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순신은 과거 정원신으로부터 천거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이 살벌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순신은 감옥을 지켜야 할 간수들이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일국의 대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있자니 미안하지도 않소. 자,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이미 일본이 쳐들어올 거란 걸 눈치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장수를 계속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의 능력을 알고 있던 우의정 유성룡은 이순신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유성룡의 반대파인 서인들이 이를 막습니다. 이순신은 아직 임기를 반도 못 채웠습니다. 또한 종육품에서 정삼품까지 6품계나 건너뛰어 한 번에 승진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등용이 실패하자 유성룡은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유성룡은 먼저 이순신을 진도 군수로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가리포 첨사로 임명했으며 이순신이 막 임지로 떠나려 하자 갑자기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유성룡이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 해서 가만히 있을 서인이 아니죠. 따라서 유성룡은 서인의 반대를 예상해 이경록이란 자를 나주 목사로 발령했다가 서인이 이경록과 이순신의 임명을 둘 다 반대하자 이경록은 취소하고 이순신은 그대로 승진시킵니다. 그러니 서인 입장에서도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취한 거니 만족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순신은 1591년 3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고작 14개월 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될 때쯤엔 이미 조선에선 일본이 쳐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었기에 신립과 이의를 각 지방에 보내 전쟁 준비를 하게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성곽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순신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부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부터는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순신은 관할 진지들을 순찰하며 병력의 충원 상태를 점검합니다. 당시 조선에선 군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랜 평화로 인해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적힌 군사수와 실제 진지에 있는 군사수가 많이 차이 났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정규군뿐만 아니라 비정규군까지 체크하며 끊임없이 병력을 점검했죠. 또한 이순신은 군수 물자도 점검합니다. 각종 병기의 상태뿐만 아니라 군량미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했죠. 다음으로는 병사의 훈련입니다. 이순신은 해전에서 활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활쏘기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노를 젓는 격군의 훈련도 잊지 않았는데요. 해전에서는 배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격군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련된 격군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년은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수군은 육군에 비해 훨씬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순신의 전쟁 준비는 임진왜란 초기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임진왜란이 막 발발했을 때 원균은 휘하 함대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음에도 함대가 모이지 않아 혼자 도망쳐버렸고 이옥기도 이순신과 만나기로 해놓고서 함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출전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휘하의 모든 함대를 집결시킬 수 있었으며 숙련된 격군과 수군들은 첫 전투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었죠.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이순신이 전쟁 전부터, 아니 초임 관료일 때부터 항상 성실하게 휘하 부대를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선박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먼저 조선의 주력 함대인 판옥선을 유지 보수하고 백병전에 강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거북선의 건조를 지시하는데요. 과거 태종 시절 태종이 거북선의 시범 운영을 지켜봤다는 기록이 있어 이순신의 거북선과 태종의 거북선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이순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본과의 전투에서 거북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1592년 4월 12일 거북선이 완성돼 물에 배를 띄우자 거짓말같이 딱 하루 뒤인 4월 13일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가 조선을 침략하는데